238번 질문인데요. 238번. 복지국가로 가서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국가 지원을 마련할 것인가. 지원이 부족하면 복지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 조선일보가 최근, 제가 어저께 지방에 출장 갔다 오면서 기사에서 봤더니 일면에다가 일본 집권당이 무상복지 공약한 거 사죄하는 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일면에다 뽑아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주장들에는 양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도 있고 또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민주당의 산무일반 총선 공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또 반값 등록금, 이 공약에 대해서 너무 거칠다, 그렇게 한번 말했다가 또 아군 진영의 총소냐, 이렇게 엄청 비난도 듣고 그랬는데요. 이 대목도 제가 사실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정책수단 5가지 중에 3가지가 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사회보험도 돈 문제가 들어있고요. 보험료를 얼마나 물리냐, 혹시 부족하면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넣냐, 그런 건데, 지금 국민건강보험도 국고보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적부조, 이른바 선별적 복지 제도라고 일컬어지는 공적부조도 다 돈이 들어가죠. 3번째, 보편 서비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원은 무제한이 있지는 않죠. 재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것을 늘리더라도 늘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재원 조달을 하고, 이렇게 조달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나눠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이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관계없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최저생계비 미만의 이하의 소득을 얻는 분을 제외하고는 담은 얼마라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헌법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수입까지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소득세를 직접세인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 중에서 약 45% 이상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거든요. 면세점 이하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반 정도가 실제 납부세액이 제로입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 절반만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중에. 근데 이 세금을 내는 절반의 시민들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거 완벽하게 직접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그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사이에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게 현재 한국 상황입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내도 난 혜택을 하나도 못 봐, 그런 게 있고요. 혜택을 버는 분들은 비용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보편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돈 버는 만큼 세금 내고, 그 국가가 주는 서비스는 세금 낸 사람이나 또 직접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누리자. 이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최고 구간을 더 높게 단계적으로 설정했어요.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 세율, 그러니까 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봐요. 소득세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게 그 버는 분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내게 하고, 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납부하도록 해야 된다고. 법인세 세율 최고 구간 세율도 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상 이런 게 요새 나오던데 그러면 안 되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직접세하고 역누진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간접세하고 비율이 한때 참여정부 때 직접세가 한 55%까지 갔었는데, 종부세 뭐 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역전됐거든요. 간접세 비중이 더 높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직접세의 비중을 국세 수입의 60% 이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증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념적으로 뭐 말이 많은데요. 능력에 따라 납부하자. 그 이른바 조세정의의 원리로 저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장애인 활동가 한 분이 밤에 불이 나서 이제 세상 불행을 당하셨죠. 이제 사례 얘기입니다.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360시간 정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은 걸로 알아요. 이 제도는 이제 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장관으로 있을 때 없던 제도를. 그때도 이제 그 세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시간 제한을 없애라. 24시간 다 쓸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등급 제한을 폐지해라. 그러니까 중증도 1급, 2급 중증 장애인만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기준을 없애라. 세 번째, 서비스 요금에 대한 본인 부담을 없애라. 그 세 가지 요구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그 근린공원에 텐트를 치고 한 달 동안 하고, 제 출근하는 시간에 아파트 입구에 밀고 들어와서 출근을 저지하고 그런 싸움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24시간 365일 본인 부담 하나도 없이 활동보조인을 붙일 때 수요가 얼마나 생길 건가, 돈이 얼마나 들 건가를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등급제도 유지를 하고 본인 부담 10% 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 제한을 기본으로 하고 8시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2배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저를 굉장히 원망하고 비난하시거든요. 저는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의 예산 구조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에 몇 조 원을 넣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돌봐야 될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의 고객들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충돌하는 문제인데요. 만약 24시간 365일 본인 부담 없이 활동보조인을 붙인다면 그건 활동보조인 제도가 아니죠.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몸을 이동시키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통합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보조인을 붙여주는 거고 국가가 90% 비용을 대는 이 제도를 말하는 건데 365일 24시간 다 붙인다 이거는 전혀 다른 스토리 같아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았고 늘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은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의 재원 조달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출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마다 요구가 다르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돈의 용도, 어떤 것을 보편 서비스로 하고 어떤 것들을 공적 부조, 선별복지제도로 할 건지 등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요. 상당 부분 구호성의 이제 정책 제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혹은 진보 보수가 이념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더 확실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지만 귀중한 생활 자원을 내놓는 거잖아요. 귀중하다는 것은 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재원이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이 좀 부족해서 보수 세력들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겁이 나긴 해요. 이 얘기만 하면 시장주의자, 저는 심지어 신자유주의자 이런 말들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하자면 비용에 대한 의식, 인식도 있어야 되고 지출의 효율성 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지 당사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돈을 쓰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했다가 법안 냈다가 지금 공무원 노조에 아주 타도 대상이 됐었는데요. 현재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원 연금도 현재 형태로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국민연금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이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연금이 2060년, 70년경에 바닥이 난다는 것은 저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더 손보는 것이 원래 보수 정치의 과제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집권 5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서 이게 걱정이 돼서 이걸 손을 봐야 되면 또 욕을 먹고 맨날 그렇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 유시민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질문이 많죠. 길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네. 약 9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뽑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뽑은 그 질문지를 버리지 마시고 옆에 잘 두시면 예. 그분들한테 책을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짤막짤막 이건 워낙 좀 복잡한 문제라 좀 길어졌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고, 예. 안철수 후보께서 대단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울 걸로, 지금. 왜냐하면 정당도 없는 분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당의 후보를 상대로 지금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지는 저도 좀 겪어봐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셔도 짐작이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정권교체 연합을 만들고 정책에 합의하고 그리고 선거를 함께 치르고 그러기 위해서 후보를 하나로 만들고 정권교체 이후에 국가 운영을 함께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합을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7년의 악몽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6%, 이 악몽이요. 두 분이 받은 표를 합치면 54%인가
그랬는데 36%한테 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역사가 왜곡되고 정치가 후퇴하고 국민의 열망이 좌절된 그날 밤에 제가 엄청 울었었는데, 예,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구로구청 농성장에 앉아가지고. 그 악몽을 재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명백하게. 그거 비슷하게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가 정치 주류로 부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 162번 질문인데요. 네, 저는 포카를 쳐서 돈을 잡고 이럴 때 해결책은 자기가 하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봐요. 나는 하수다. 그렇게 인정하고 포카책을 봐야죠. 이론을 연마하고 자기 포카 스타일을 바꿔야 돈을 따죠. 최소한 잃지 않죠. 진보 정치가 지난 10수년 노력을 했지만 주류가 안 된 건 물론이고 지금 뭐 저도 책임을 져야 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해서 지금 국민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10수년의 진보 정치 운동에 대한 자성, 냉엄한 평가, 이것이 출발이라고 봐요. 스스로 우리가 미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해왔는데 국민들은 우리를 과거 세력의 일부로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미래를 맡아나갈 수 있는 세력이라면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 정치를 구체제의 일부로 보게 만드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와 유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활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을 가진 국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진보의 토양이 넓은데 진보 정치 세력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기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진보 정치 주체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문화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 탓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데 국민들이 안 알아줘.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자신의 과거의 정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 반성, 평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방식의 정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또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종의 로또 추첨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위에 있는 것부터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막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건 지금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감히 요지를 다 이렇게 필기를 하셔서 주실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추첨하시면 책. 예, 그냥 힘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좌우명을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147번 질문인데요. 제가 좌우명이 없는데 요새 하나 지었습니다. 아니, 지었다기보다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되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남한테 폐 끼치지 말고 살자. 예, 이게 남이라는 다른 사람, 사회, 국가, 자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남에게 뭘 베풀지는 못해도 부당한 폐는 끼치지 말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남들한테 쓸모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강연을 갈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청년기에 할 일이다.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요. 일단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남한테 폐를 안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95번 질문지에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잘하는 것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도 많죠.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요. 트위터에 멘션도 올리고요. 자원봉사도 하시고 정당에 가입도 하시고요. 또 국민경선 같아 하면 거기도 참여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보이고요. 이 민감한 질문 107번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 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친노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시민 장관님이 생각하는 친노 세력이 누구이며 퇴진 요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이게 황당한 그런 얘기인데요. 다른 당 이야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친노는 뭐 기준이 확정된 기준이 없죠. 뭐 민주당 자체가 친노다 한때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친노가 다 퇴진하라 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다 의원직 사퇴하고 저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내 친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적어도 박지원 원내대표를 친노로 분류하지 않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해찬 총리가 대표가 참여정부 때 총리를 진행긴 했는데 원래 국민의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고 원래 발탁해서 국회의원 만든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죠? 진짜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갑자기 출세한 사람. 이미 나갔잖아요. 뭐 그렇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민주당 내의 친노 국회의원은 되게 두 손으로 손가락을 꼽으면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지식 섬해상이라고 본인을 칭하시는데 지식 도매상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잘 좋은 질문입니다. 이 도매상과 섬해상의 차이는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최종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소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매는 규모에 상관없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게 도매고요. 소매는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게 소매업입니다. 경제학적, 경영학적 개념으로는. 저는 무슨 학술 저널 이런 데 글을 쓰지 않잖아요. 저는 직접 독자들과 만나는 책을 쓰기 때문에 소매상이다. 소매상이 좋아요. 도매상은 골치 아픕니다. 그렇고. 이거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500만원 월급 받는데 얼마 정도 세금을 내면 복지국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500만원 받으면 연봉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 숫자나 이런 게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달라요. 기초공제하고 배우자 공제하고 자녀 공제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거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국민소득이 이제 1조 불 좀 넘어요. 달러로. 1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1조 한 2천억 달러, 1조 1천억 달러 되려나? 1조 달러라고 치죠. 5천만 명이니까 2만 불 개인 되는 겁니다. 2만 불. 2만 불이면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 되죠.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 9천만 원 사이 벌어야 국민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500만 원 벌면 평균도 안 되죠. 이 가장이면 4인 가족의 가장 혼자 버는 거면 6천만 원이니까 국민소득 평균도 안 돼요. 그쵸? 평균도 안 되면 세금 내지 말아야 맞죠? 직접세는. 근데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면 지금 좀 낼 겁니다. 좀.
뭐 500만 원 정도면 거의 안 낸다고 지금 보면 돼요. 연봉 6천에 맞벌이가 아니고 본인 혼자 가장이고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런저런 공제를 대면 아마 매도 소액 정도 낼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복지국까지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우리 조세부담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불 벌면 4천 불 정도 이제 내는 게 보통 평균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00만 원 벌어도 좀 50만 원은 내야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50만 원 내도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하니까 월사금 낼 때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밥값하고 해가지고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왜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이리저리 세금을 안 내고 이탈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없애고 세율 조정 많고 그런 것만 제대로 받아도 실제 부자 증세가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다. 61번 질문지.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구두로 하는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24살 그리고 대선 투표는 처음 하신다는데요. 어떤 후보가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자기 사는 만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사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을 높이 가진 분은 그런 후보를 좋아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또 그렇지 않은 후보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비결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후보에 대해서 그 소속 정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는 노력, 이것은 유권자로서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말미에 통합진보당이 잘 안 돼서 탈당하셨을 때나 경기도지사 낙선했을 때 또 나라 일을 하면서도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는가?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사실 포기했었어요.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이제 정권이 역정권 교체가 되고 제가 1월 달에 대구에 출마하겠다 해서 대구에 갔잖아요. 저 그때 선거운동 해주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 되게 죄송하지만 다 아셨을 거예요. 당선되려고 간 거 아니라는 거. 그냥 떨어지려고 간 거였고, 그것으로 되게 이제 정치는 마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하필 대구 갔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영남이 인구가 많고 이게 무조건 보수당을 지지하는 이 지역구도, 또 그의 반작용으로 호남은 또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지역구도, 이거를 깨뜨리지 않고는 정치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떠나는 마당에 그 얘기는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설마 뭐 주호영 의원에 비해서 인격이나 능력이 반밖에 안 되겠습니까? 득표는 딱 절반 했거든요. 66대 33.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두고 싶어서 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실상 그만뒀던 셈이었고, 그 뒤에도 우여곡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늘 그런 고민에 시달리죠. 그것은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사람은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존재니까. 저도 예외는,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이 회사 진짜 계속 다녀야 돼?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업계 말고 다른 데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시잖아요.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늘 좋은 일이고, 되게 인생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좋은 일이고 고민해봐야 되고,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인생이죠, 뭐. 예.
저는 그렇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조나 이런 게 이렇게 정말 바위돌처럼 무거운 게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처한 환경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때 마침 그걸 제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하고 그것도 뭐 해보다가 영 아니다 싶거나 또는 이제 뭐 더 할 일이 별로 없다 싶으면 또 다른 걸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저에게 정치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제가 몹시 비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죽어도 국회의원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비참해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예요. 행복한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선택지가 열려있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삶이 기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어라 사나 난 이걸 해야 돼 이런 삶은 저는 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그런 갈등을 느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나갑니다. 이제 뭐 하나만 더 하고 현장 질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는데 여기서 마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성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약간 이타성,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고 전 잘 살려고 진보를 선택한 쪽이거든요. 전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한 거고 또 굉장히 본인에 충실한 거고 이타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진보가 약간 이타적인 걸로 나가면 저는 이제 진보에서 시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의원님이라고 하기에는 신인 오빠라고 불러도 되고 고마워서 너무 반갑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복지국가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대선 후보들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복지에 관한 게 지금 정보가 굉장히 모자르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지 한 번만 대답 부탁드리고요. 한 팬으로서 제가 편지랑 선물을 준비했는데 질문 끝나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포토타임에 전해주시면 네, 나 끝나고 네. 지금 이제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거가 문제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원인이 있죠. 지금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서 나오는 자살 통계, 사망 통계라는 게 있어요. 사망 통계. 대한민국 사망 통계라고 해서 출생 사망 통계가 해마다 나옵니다. 사망 원인별로도 나오고. 근데 이제 자살이 10대, 20대는 사망 원인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대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요. 60대에 들면 질병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암, 당뇨, 무슨 고혈압 이런 게 3대 질병 원인이 되고 자살이 4번째가 이렇게 가는데요. 자살률 자체는 고령층에서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이제 자살의 동기를 제가 최근 본 통계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 외로움 그런 거가 이제 큰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고령 국민의 숫자가 500만 명, 국민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비율은 향후 한 15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점유비의 거의 2배 가까이로 올라설 전망이고, 우리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항아리형이 아니라 뭐라면 거꾸로 세우는 꽃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지금 40
40대, 50대에 굉장히 이게 넓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고령화는 아직 본격 시작도 안 됐어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에서의 삶이 기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질병의 고통이 굉장히 온갖 질병이 다 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의 운명인데 지금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고령 단계에 들어가셨어요.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다 쏟아부었고요. 이제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나쁜 작업 환경에서 엄청나게 유해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살았기 때문에 암암 발병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의 삶이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노인 자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낼 수는 있는데요. 돈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 발표는 안 했지만 기획 단계의 이제 보건복지부 문서를 보면 최소연금제를 지향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공적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재산소득 하위 70% 선에서 드리더라도 액수가 적죠. 근데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장차 보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최소연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연금 액수가 적은 분들에게는 감액해서 드리는 이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 이상 고령이 되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 논의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죠. 텍스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이 조정을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의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시골은 이제 경제적인 독립성을 가진 지역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 없는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목욕탕을 같이 만들고요. 거기 이제 건강센터를 넣고 이제 보건요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셔틀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건강대책안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호, 30호 정도 되는 마을들은 한 10년 지나면 마을이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중심의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사 지으러 나가실 분은 농사 지으러 나가는 이거를 시범사업을 그때 고령친화특구라고 해서 결국 의성군을 선정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만 이제 각종 규제를 다 완화해주고 원스톱으로 그 행정규제를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거 정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내팽개쳐가지고 아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모델들을 저는 시골에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 쪽은 이제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고 참고로 제가 그 내용을 한 2조 원 규모로 그때 시골 지역 대책을 세워서 제2차 국가균형발전 예산 속에 넣어서 이제 5년 국가 장기 재정 계획 속에 숨겨놨었거든요. 2007년도에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MB 정부 돌아가지고 그 중기 재정 계획 수정을 2008년도 초에 했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예산을 다 찾아가지고 싹 다 날렸더라고요. 지금은 중기 재정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후보면 그 공약을 새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못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들은 좀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서울서까지 오셨는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생물학적 진보, 그 면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일치되는 분들도 있죠. 그 문제가 당사자의 문제로 와 있는 분들이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그 사내 하청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은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가 동시에 자기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적 진보를 앞당기는 운동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그 자체로서 고민하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이상훈 선생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진보의 개념 규정 중에 두 번째였던 거예요. 물질의 결핍, 불합리한 제도, 낡은 사상 또는 의식에서 오는 억압에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을 진보로 규정했던 그 시각을 실책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봐요. 비정규직 제도라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다는 아니다. 그 점은 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 한 분 더. 마지막 한 분만 더. 두 분 더 하죠. 네, 두 분 받겠습니다. 예. 이제 맨 오른쪽에 젊은 분, 앞쪽에 하고, 맨 왼쪽에 이제 약간 좀 연식이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을 마지막으로 하죠. 먼저, 그쪽에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최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대학생으로서 바깥으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학기 납부한 등록금만 해도 거의 500만 원에 달하고 1년치만 해도 10만 원 가까운 정도가 생활비나 용돈까지 합하면 거의 1,200만 원 정도 하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고 너무 죄송한데 어느 당연에 갔더니 재단 전입금을 해결하면 된다, 금방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대표님이 보건복지당국으로서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제일 가장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장 대통령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 또 가장 되기를 바라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친이계, 소위 이명박 대통령 친이계 일부 세력들하고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안철수 이렇게 캠프에 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또 보면은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 권력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분산하는 이런 제도를 옛날부터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게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의 그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중에서 의원내각제를 상당히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소위 말하는 안철수 씨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 꼭 그런 걸 떠났어.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다 무시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교육기관에 등록금 수입 액수를 합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딱 나누면 그게 반값 등록금에 들어가는 예산 액수입니다. 8조 원 정도 들어요. 8조 원. 그 얘기는 지금 고등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연간 16조 원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GDP 1%가 넘거든요. 아니요. 1%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1300조 원 정도 되니까 13조 원이 1% 맞네, 그죠?
예, 그러네요. 13조 원이 GDP 1%쯤 되니까 GDP 1%가 넘는 액수를 좀 넣고 있는 거예요, 등록금에. 그러면 반값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으로 일반 회계 예산에서 8조 원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이 액수는 사립대학의 질환 전입금으로는 의미도 없어요. 사립대학의 질환 적립금이 많이 있는데 고대, 이대 이런 데 보면 막 몇천억씩 적립해 놨잖아요. 그거를 학생들 등록금 깎아주는 데 쓰면 1, 2년 지나면 다 수진될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게 대학 등록금은 강물 같았어요.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졸업생이 나가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늘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도 흘러 들어와야, 해마다 그 액수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8조 원씩. 그러면 이제 예산으로 해결한다면 8조 원을 조달해서 그냥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고 등록금 규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해나가고요. 좀 더 엄격하게 해나가고. 그런 방법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면 근데 의문의 여지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 때문이잖아요. 만약 교육 서비스가 이른바 사유제,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는 그런 사유제라면 국가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것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쓰면 동시에 남도 쓸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을 받으면 남한테도 혜택이 가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국가가 교육에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 모든 전공이 다 그렇게 이른바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로스쿨 등록금이 엄청 비싼데 뭐 부잣집 애들이 수단방법 안 가리고 과외하고 이래갖고 막 특목고 보내고 뭐 좋은 대학 보내 학점관리해서 로스쿨 들어갔는데 최고 비싼 게 로스쿨인데 그따가 또 국민 세금으로 반을 해줘?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제 뭐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연과학을 연구한다든가 별을 연구한다든가 무슨 바이러스나 미생물을 연구한다든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든가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과별로 전공별로 차등을 배워야 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들 중에 교육의 품질이 다 다른데 엉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학생 모집을 해서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학위 장사하는 학교에까지 돈 넣어줘야 되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냐에 들어가면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논쟁이 안 가고 있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미 공약을 했는데요. 그 방안이 제가 국민참여당 연구원장 시절에 제가 발표했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아니에요. 서울대는 학부를 없애고요. 국립대학은 전부 다 신입대학 같이 뽑아요. 아무 대학에서는 학점을 따면 서로 다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부과정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그냥 수업 들어올 때 한 학기씩 1년씩 와서 서울대학교에 수업 받을 수 있고 서로 교환하는 학점 교환하는 그런 강좌만 살려놓자. 신입생 모집만 하지 말고 서울대는 그런 거고요. 그 대신에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국립대들은 사실상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사실상 지금 한 68개 정도 국립대학이 있는데요. 사실상 무상교육을 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대학으로 바꾸고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신입생은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있는 학교의 졸업생만으로 한정하자. 그게 제가 냈던 안인데 문재인 후보가 거의 비슷한 안을 냈죠. 그러면 서울대 자리를 사립대학들이 차지할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경쟁해보자 국립대학하고. 다만 국립대학은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돈 많고 머리 좋은 애들은 사립대학하고 공부 잘하는데 돈 없는 애들은 국립대학 와라. 저는 그거는 선택을 열어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국립대학이 그런 기능을 했거든요. 저는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등록금의 거의 절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립대학 중에서도 사립대학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일정 품질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학들은 사립대학도 받아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을 냈더니 서울대 폐지안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나가서 좀 불만입니다. 그게 아닌데 정말 고등교육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분들은 뭐 개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의원내각제는 뭐 마찬가지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우리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독재 정권이 뺏어갔던 권리,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이걸 우리가 투쟁으로 찾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를 없앤다. 이러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투표를 하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를 못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미 분권적인 대통령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총리에 대한 재청권을 안 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하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원내각제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선거제도를 그냥 둔 상태로 그걸 하면요. 그냥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거예요. 정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지역주의 정치구도 속에서 결선투표 제도도 없고 비례대표도 빈약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냥 두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 권한을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내각제는. 이것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 공급자들한테 권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한 것은 저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우선 소위 1로 3김이 1987년도에 개헌 협상을 할 때 혹시 자기가 이번에 대통령이 못 되면 전임자 빨리빨리 쫓아내고 자기가 더 도전해보려고 만든 게 5년 단임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1로 3김이 전부 다 지역 기반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합의한 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보고요. 저는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께서 훌륭한 일을 하셨고 뭐 잘못도 하셨고 일하다 보면 그렇죠.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주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IMF 위기 극복에도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긴 하지만 남북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그 두 어른께서 대통령을 하시는 대신에 이 만들어놓은 정치제도의 부정적 유산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고생하고 이 1987년 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도의식 제도로 바꾸고 그러면 의원내각제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뭐 다른 거 합의 안 되면 그거라도 고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선거 주기하고 맞추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좀 정상화시켜야지 다 자기 대통령 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을 제일 두려워한다? 저는 그 옳은 얘기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씨의 당선을 바라고 있죠, MB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하죠. 같은 당의 당원이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낫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건 싫어하겠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뭐 안철수 후보나 이런 쪽에서도 뭐 그렇게 복잡한 정략적 계산을 하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믿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안철수 후보는 좋은 분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평가가 어떻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저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는 인간적인 요소 말고도 제도의 역할이나 또는 권모술수, 암투, 뭐 권력의 비린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많이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돌아가신 대통령하고 지금 기와집에 계신 분하고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엄청 많잖아요. 나쁜 사람이 대통령 하면 국가가 나빠져요. 실제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진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사람이 나쁘다고 봐요.
사람이 권력을 가져서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선 정치학적 분석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쉽고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번도 아주 나빠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유력한 세 후보 중에 나머지 두 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봐요. 좋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요. 나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좀 착한 사람을 권력 가지게 그렇게 하는 것도 진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다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훌륭한 질문에 훌륭한 답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언도 위험 수위를 조금 넘나드신 걸 보니까 많이 이제 유시민다운 유시민님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시간 안내를 드리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포토타임과 사인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아까 추첨되신 분들은 여기 책을 한 권씩 받아주시고 5번, 162번, 147번, 95번, 그 다음에 18번. 지금 자기 번호 부르신 분들은요, 그 책에 사인을 해서 드릴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아까 있는데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다. 옷보다 크기가 차라리 나. 옷에 안경 있어. 언제 보내? 미안해. 하나, 둘, 셋.